사실 이 제명당한 후보들이 정말 반성하면서 이거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최근에 미래통합당의 이 막말 퍼레이드의 제일 첫머리에는 황교안 대표님이 있었습니다. N번방을 호기심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했던 이야기는 사실 N번방 사건으로 정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수많은 여성들을 두 번 죽이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이거든요. 근데 정작 당대표의 그런 엄청난 막말에 대해서는 당에서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다른 후보자들은 막 제명을 한다. 그러면 사실 그분들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왜 그 당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당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미래통합당이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대표적인 막말 정치인을 3번이나 헛똑 공천해가지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사람은 부적격하다라고 했던 사람까지 결국 황교안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번복하고 또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관성 없는 태도를 가지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아무리 사과하고 제명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진위를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 총선을 앞두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뭐 재선거 때문이 아니라 21대 국회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 21대 총선이 시작되고 2년 후면은 대통령 선거가 곧 닥쳐옵니다. 네. 사실 지금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번 총선을 한일전이다, 한중전이다. 완전 이거 블랙 코미디입니다. 유권자들끼리 거의 막 극단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치닫고 있는데 사실 이걸 만들어낸 것은 정치 세력들 간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과 상대를 쓰러뜨리는 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유권자들 안으로도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미래통합당이 우리 위성정당 하나 만들게 그랬더니 금방 더불어민주당이 그래 너네 하나 만들었어 우린 2개 만들게 이러면서 지금부터 서로 어떻게 의석을 만들고 상대방을 쓰러뜨릴지 이런 전초전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쟤네들 뭘 하는 거지? 하지만 코로나 민생 위기는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방역이 중요하다니까 한 달, 2달 정부 하라는 대로 좀 참자. 그렇지만 석 달, 넉 달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많은 여성들이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조주빈 얼굴을 봅니다. 저런 사건이 우리 주변에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요구들을 정말 정치권이 답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의당이 선거 하루 쉬고 국회 다 모여서 일단 강력한 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자 이런 요구도 했었고 그리고 코로나 재난소득에 대해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내일 먹고 살 것이 걱정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지급하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모든 것이 총선 이후로 다 또 미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선 이후에 결국 새로운 그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정말 이런 절박한 문제가 국회 안에서 다뤄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국회 안에서 한마디로 총선에서 패배한 정당 같은 경우에는 다음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집권 정당 좁히는 일만 골몰하게 될 거고 또 집권 정당은 그거를 방어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제1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 개혁이 자초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인 그런 상황이에요. 누구의 프레임이냐, 누구를 심판할 거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사실 중간 평가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성적표를 매기는 것이고 그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아쉬운 점은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 위기는 국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다. 사실 이전에 IMF 때도 그렇게 수천 명이 잘려나가면서도 금모으기 하면서 나라를 지키자고 했던 그런 우리 국민들의 위대성이 지금 이 지점을 버텨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가질 수가 있지만 그 이면에 지금 이 코로나 방역 위기 이후에 나타날 민생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나가는 과정이 이번 총선 과정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이제 코로나 재난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70% 하위 70%까지 주겠다고 했다가 얼마 전에 다시 전 국민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기본소득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일단은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더 사망자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부를 딱 떠받쳐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 민생 문제를 제대로 챙겨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이런 데서 막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보유세 같은 문제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동산 문제를 잡지 못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해결 방안을 결국 종부세를 다시 인하하는 이런 방안으로 가면서 2018년도와 같은 잘못된 신호를 주고 다시 강남의 부동산 값이 급속도로 높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걱정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당이 이런 정책인 공방 이면에 이런 민생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점검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위기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 한 달, 두 달 이것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그 고통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 상황과 같은 재난이 닥친 것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님께서 사실 그 미래통합당은 이 균형 재정론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이 조세제도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올해 예산 512조 중에 추구형을 더 이상 하지 말고 100조는 쓰자. 한마디로 20%를 코로나 예산으로 쓰자라고 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512조 중에서 일단 그 한 51% 정도, 260조 정도 되는 돈들은 뭐 사회보험이라든가 공무원들 그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 나가요. 고정비용이죠. 예, 고정비용이. 그리고 나서 한 60조 중에서 100조를 코로나 예산으로 빼버리면은 나머지 그 160조를 가지고 일상 예산을 다시 다 쪼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밑돌게 가서 위에다가 올리고 뭐 장애인 예산을 뽑아다가 중소상공인 예산으로 갖다 줘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천지의 어떤 재난적 상황에 균형 재정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그 왕창 돈을 빼가지고 재난 예산으로 쓰자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이 위기에 대한 절박감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이 문제도 코로나 재난 대응을 해결해 나가는 해법에 있어서도 결국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나가는 뭐 민주당 비판 안 한다고 하실까 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민주당의 그 기본 소득 제한에 대해서 그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 혼선도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절박하고 절실하게 그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검토해봐야 된다. 그러면 각 당의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 그렇죠. 그 방침이 뭔지. 우리 이정미 의원이 네.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말씀드려야 네. 되고요.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말한 것은 지금 이정미 의원이 말한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신속하게 하자고 주장하시잖아요. 미루지 말자. 이 다음 두 달, 세 달째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신속하게 된다.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 재정경제 명령이라도 써서 기존에 있는 예산에 512조가 있으니까 그중에 20%를 조정을 해서 일단 먼저 쓰자는 겁니다. 지금 먼저 이정미 쓴 다음에 의원이 추경합니까? 제가 말을 할게요. 이정미 의원이 말씀하신 그 신속하게 대처하자는 맥락에서 그런 안을 낸 겁니다. 야당이 안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당도 한번 그러면 긴급 재정 명령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께서 균형 있는 비판 감각을 가지려면 신속하게 하자는 내용에 제 대해서 지금 말씀에 대한 민주당이 얘기를 하시고 신속하게 자꾸 안 하고 균형 있지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말고요. 민주당은 이게 아니, 5월 달에 제가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경을 내가 하냐고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20%.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5월 달 넘어서야 응답은 지출이 하지 됩니다. 않고. 5월 달 넘어서야 지출이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당장 지금 피가 말라가는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5월 달 추경하냐고요. 당연히 하죠. 100조 합니까? 당연히 하죠. 100조 추경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답을 하셔야지 긴급 됩니다. 재정경제 명령을 써서라도 신속하게 즉시 주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100조 신속하게 추경을 즉시 하냐고요. 주자는 게 우리 입장이고. 아니 그 구체적인 어떤 예산 계획이 없이 뭐 100조다. 뭐 100만 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그것도 지금 총선 이후에 얘기하는 거. 이런 어음들은 다 부도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도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소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미 독일 4.3%, 여긴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IMF조차도 조금 더 재정을 풀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렇게 4.3% GDP에 그리고 미국 2.3% 이렇게 코로나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GDP 0.9%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경제부총리께서 어저께 집권정당에서 제시한 안을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예산 계획을 내와야 됩니다. 그러면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도 발동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게 하면서 5월 달에 추경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월 달에. 그러니까 아니. 1년간 예산 중에 100조를 다 쓰고 나머지 예산을 줄이자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나와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돌 빼가지고 위에 돌 깨는 그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힘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비례위성정당이 우리는 효자정당이었다, 효자정당이다 이랬다가 조금 있다가 또 4월 15일 날 우리는 결혼할 거다. 도대체 국민들이 참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정치권으로서 다 같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비례위성정당의 핵심은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들자. 그래서 정치개혁을 추진했고 그것을 반대했고 비례위성정당 만들겠다고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사실 집권정당이 정말 미래통합당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었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그 당시에 제1당을 뺏기면 나라가 난리 난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다 같이 비례위성정당 만들어서 일당 저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비례위성정당 딱 만들고 난 다음 날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과반 의석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수 정당들과 비례위성정당이 함께 그 의석을 나눌 수 있다고 했지만 미래당이나 녹색당 다 거기서 커트 당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그 만들어진 정당들이 국고보조금 상반기 그 1, 4분기 60억 뭐 20몇 억 이렇게 다 가져갔습니다. 불과 5일 후에 해체될 정당입니다. 불과 5일 후에 해체될 정당이 국고를 그렇게 가져가서 그리고 강령도 헌법 갖다 베끼고 거기에 그 공천된 사람들도 급하게 공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공천이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하겠다고 했던 정당에서 강남 대표 땅 부자가 거기 들어가 있지를 않는가. 그리고 과학자로 영입된 미래한국당의 한 후보도 뭐 17개 논문의 공저자가 다 자기 아들로 돼 있고 이렇게 이 비례위성정당 안에서 한마디로 정치판이 난장판이 된 겁니다. 저는 뭐 그것을 다 뭐 다른 당의 탓이다 이렇게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정의당만은 그래도 정치가 반칙보다는 옳은 길을 가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보다는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그런 세상으로 갑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당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왜 손해보면서 그런 짓을 하냐. 처음에는 정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과정에서 비례위성 정당에 대한 모든 정치권의 자기 반성이 꼭 필요하다고 근데 봅니다. 이거는 사실 그 개정된 선거법에 허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 허점, 꼼수를 부릴 네. 수 있는 여지를 줬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위성정당 만드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고 선관위에서 그것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은 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허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애초에 그것을 봉쇄하지 않았던 점에 있어서는 정치개혁 과정에서 그것도 정의당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당 압승에 대한 예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도 참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이 더 극렬하게 정권과 치열하게 대립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몇 석을 더 갖는가, 미래통합당이 뭐 지금 예상하는 수치에서 몇 석을 더 갖는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21대 국회를 위해서라도 정의당의 의석을 한 석, 두 석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싸움은 말리고 오로지 21대 국회가 IMF 이후에 최대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 민생을 살피는 대로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정당이 꼭 하나가 필요하고 그것이 정의당이라면 유권자들께서 이제 정의당에게 투자하자라고 하는 그런 투표를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